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이 행동들은 아마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내년엔 어떤 트렌드가 주목받을까? 2022년 트렌드 서적들이 벌써 서점가를 채우고 있는 걸 보니까 올해도 벌써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다음의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 몇 년 새 트렌드 업계에서 소위 신예 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크로 밀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예 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뭐 재발견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책을 낸 지가 벌써 14번째이기 때문에 네, 트렌드 책을. 트렌드 쪽으로. 네네. 예. 그런데 그 마크로 밀 엠브레인 뭐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큰 회사예요. 예.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리서치 회사죠. 리서치 네. 회사는 이제 마케팅 조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여론 조사로 이제 돈을 버는데요. 대중적으로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이제 그 정치 여론 조사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마케팅 리서치 회사들은 이제 마케팅 리서치로 돈을 법니다. 그쪽으로 돈을 버는데 특이한 거는 한국의 리서치 회사들은 상장한 경우가 없는데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상장했다. 네. 뭐 그 점에서도 신예 팀은 신예 팀이네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치 여론조사 기관들, 회사들이 더 바쁘고 주목을 받는데 마크로 밀 엠브레인도 역시 정치 여론조사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예, 회사에서 공공조사나 이제 정치 여론조사를 따로 하는 그런 거고요. 네,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시 그 정치 여론조사 기관들도 산업 쪽, 유통 쪽 이런 설문조사들을 또 네, 대체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했고요. 14번째 벌써 이제 트렌드 서적을 내셨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뭐 1년간 준비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내년도 서적 트렌드 서적 준비에 들어가시나요? 기획은 그 보통 한 4월이나 5월부터 들어가서 네. 저희는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트렌드 책의 성격이 이제 규정이 되는데 네. 연말에 나오는 트렌드 책들은 사실은 분석의 프레임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근거나 데이터를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책의 네. 성격이 규정이 되는데 이제 뉴스나 사례 기사를 묶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이제 분석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반기나 이제 뭐 이후에 아이템을 모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예, 조사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책을 내야 되니까 보통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10월까지 계속 분석이 진행되죠. 재미는 있겠지만 뭐 상당히 어렵기도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 뭐 그 유행이라는 게 갈수록 짧아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SNS에도 숏 폼들이 뭐 유행하듯이 네네. 갈수록 소비자들의 그 기호도 관심 그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움은 그런 네. 거죠. 이게 저희가 14번째 13년 차로 이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네. 트렌드라는 정의 자체가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4, 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흐름과도 좀 맥락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옛날 얘기를 그냥 반복할 수도 없고 새로운 얘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네. 그 중간 접점에 있는 소재나 주제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22년도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내년도 이 트렌드의 그 큰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럴까요? 뭐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개인의 일상적 통제감 같은 것들을 확대해가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파생된 현상들도 있고요.
이 두 가지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지원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아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개인의 일상적 통제감을 확대하려고 하는 아,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늘어난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예. 예를 들면 예. 그런 겁니다. 2015년도에 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했었잖아요. 예. 그때 메르스가 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주목했던 현상이 집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2020년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그때 2015년 12월 23일 날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정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욜로라는 현상이 대폭발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그렇죠. 한 번 사는데 예.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나가고 미래를 위한 시간보다는 지금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시간들이 늘어났죠. 그거를 욜로라고 하고 이게 2016년과 17년을 대표하는 현상이었는데 저희가 흥미롭게도 조사를 해봤더니 미래보다는 지금의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를 두는 행동들이 크게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다르다면 다르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현상인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감정적 만족을 충족하게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2015년에서 16년으로 가는 동안에 메르스에서 욜로로 가는 동안에 이 현상들이 미드 코로나 시절에 나타날 거다. 보복 소비나 이런 걸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인 대중 소비자들이 이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현상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 투자 열풍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소비에 관련된 여력을 소비에 쓰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욜로를 말씀하셨는데 욜로 이후에 뭐 소확행이나 워라벨이나 이제 뭐 다- 비슷한 네, 다 맥락에서 일맥상통한 현상인데 이어졌는데 그 만족, 자기네 어떤 감정적 만족들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면서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네. 가는 게 아까 재테크, 뭐 투자, 짠테크 그렇죠. 이런 걸로 나타난다 이거죠. 생활을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일상을 아. 통제하고 그 절약된 것을 가지고 2차 코인이나 뭐 다른 쪽에 네. 계속 투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식의 변화가 있냐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회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죠. 이 적응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이 행동들은 아마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진 현상이 이제 양극화지 않습니까? 소위 계층 사다리가 붕괴됐다. 물론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에서 오는 박탈감이 물론 앞서서 뭐 짠테크 뭐 이런 것도 이런 것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 양극화나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사실 네. 개인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 무드라고 네. 대중의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을 측정을 하거든요. 2013년부터 그걸 했는데 2013, 14, 15, 17, 18, 19, 20, 21 이렇게 이제 8개년을 조사했는데 1위가 거의 한 근심 걱정 이게 매년 1등이었어요. 퍼블릭 무드. 네. 아, 대중의 어떤 네. 정서 감각 이런 네. 것들을 조사했는데 2020년하고 올해 2021년에 2년 동안 연속해서 1등한 게 답답하다입니다. 답답하다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 참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되게 열악하잖아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축적시키다가 이거를 어딘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드러내느냐. 최근에 저희가 관찰해본 바로는 복수 콘텐츠에 대한 호감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보복 콘텐츠. 예, 올해 저희가 가장 흥행했던 게 그렇죠. 이제 뭐 빈센조나 예. 모범택시나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 경이로운 소문 이런 건데 네. 최근에 이런 콘텐츠들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리벤지를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5년도에 메르스로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때 불안하고 그때도 천만 영화 세 개가 암살, 베테랑, 내부자들 이거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개만 봐도 굉장히 이 감정을 건드린 시사성이 있는 이런 뭐 컨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 거죠. 예.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락하고 서구 사람들이 이 네. 테마를 즐기는 거랑 좀 다른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뭐 학자들마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서 양극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지만 그거에 대한 리얼리티를 간접적으로 체감하는 거죠. 기생충에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극화에 좀 거기서 주목한다.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보는 것 같진 않지만 예. 그 시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트렌드 전망에서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 세대 간의 문화가 재확산되는 점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네. 점도 분석을 하셨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 네. 어른층과 젊은층 간. 그걸 저희는 예. 이제 소비의 전현상이라고 네. 뭐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원래는 중요한 게 세대 갈등이 계속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중에 골프를 치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급증하고 20대 골프를 치는 네. 사람들 작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70% 이상이 부모를 따라갑니다. 아, 부모랑 같이 가는 거죠. 20, 아. 30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40대와 50대가 흥미롭게 20, 30대가 하는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아 같이 게임합니다. 이 현상은 이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비 디보스라고 영국 같은 데서는 부부가 하루에 같이 머무는 시간이 90분이었다가 작년에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15시간씩 있으니까 이혼율도 막 급증을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 보면 바로에 따르면은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혹시 골프장을 가면 너 같이 갈래? 그리고 데려가거나 엄마 아빠 이 게임 한번 해볼래? 그리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독특하게 작년과 올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보면 그 소위 지금 이제 유튜브로 크게 뭐 대변되는 그 영상 컨텐츠에 대한 큰 흐름도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와 재미가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서 문해력 저하 이거를 이제 짚어주셨어요. 그건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네. 혹시 작년 7월 22일에 실검 1등 한 거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뭐 사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랐습니다. 사흘. 사흘 사흘을 이제 그 MZ 세대 중 일부가 이제 최근 기사에도 네, 봤습니다. 4일로 그건. 이해를 한 거죠. 대표님 아마 그런 느낌 안 계실 텐데 지구력 하면 지구와 관련된 뭔가 느끼십니까? 지구의 힘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지적이다. 그러면 혹시 영어로 이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데 한자를 모르는 세대의 또 특성이랄까요? 그걸 이제 그런 것도 선배 세대들이 네.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게 한자 교육 때문에 이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그 되게 흥미로운 거는 교육부하고 올해 9월 달에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벨 1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고 레벨 3부터 6까지가 레벨 2가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거가 문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성인 기준으로 청소년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4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문해력,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글을 읽는 문맹률이 아니라 리터러시, 실제로 이것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들 조사에 나타났지만 몇 가지 이제 그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거 보면은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회의할 때 보고서 쓰거나 문서 쓰거나 이메일 쓸 때 단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문제가
문제 제기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왜 2021년도 이후가 문제냐면 작년과 올해 비대면 소통이 급증했습니다. 문자 중심으로 소통이 급증했는데 이제 헤드라인도 잘 이제 다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되면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 데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민하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썼습니다. 저희 뭐 얘기의 뭐 상당 부분이 요즘은 뭐 20, 30대 MZ 세대 이렇게 뭐 초점이 맞춰지는데 최근 들어서 더 이런 현상이 집중화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MZ 세대는 전통적으로 소비 중심 세대였기 때문에 소비를 통제하거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소비 중심이지 뭐 20, 30대 이렇게 이해하고 끝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리고 그러다가 2018년, 19년도에 MZ 세대에 대한 이해가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 생활인으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배 세대가 보기에는 이전 세대와 멘탈리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생활 양식이. 네. 그래서 유행했다가 잠잠했는데 올해 2021년도 이후에 갑자기 관심이 등장했거든요. 이건 철저히 85년생 당대표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크군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 세력화에서 2030 세대는 그렇게 영향력이 높다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세대가 85년생 당대표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정부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들 아젠다를 낼 수밖에 없고 내년에 큰 성과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이 친구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면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면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죠, 분위기가. 그래서 당연히 공교롭게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저희도 세대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안 팔리다가 작년 6월달 당대표 선거 이후에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이게 본물이 터져가지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MZ세대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선배 세대가 인식하는 거죠.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리서치 전문회사에 이렇게 밥그릇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 이제 그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뭐 코로나19가 오리라는 것도 예상은 못했지만 못했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미리 트렌드를 미리 이렇게 아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전망 트렌드 무용론도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그 기술 결정론이나 일반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의 태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해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네.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소비자들이 쌓아오고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적응해온 태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이런 트렌드가 갈 거다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트렌드 정보에 대한 효용 가치는 아마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뭐 곧 폐지가 됐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골목식당 가서 이제 너무 모질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모진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고 내가 보기엔 너무 가격이 합리적이고 내가 보기엔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이 내가 보기엔이라는 관점을 깨주거든요. 대중적 관점에서. 그래서 트렌드 정보는 그걸 안다고 다 돈을 벌 수는 없죠. 하지만 트렌드 정보를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잡을 때 항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실패를 줄여줄 수는 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매한 질문인지 알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뭐 미래를 짧건 길건 내다보고 살아야 그래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년도 그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약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로는
뭐 특별히 더 축약된 키워드 있습니까? 뭐 처음에 예. 사실은 제가 그 만족의 지연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렸고 예. 개인의 일상적 통제감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얘기는 안 드렸어요. 아, 예. 근데 사실 예. 알고 보면 2015년도에 집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 메르스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욜로 있었죠. 예. 그 다음 해가 뭐냐면 욜로로 자기 만족 충족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먹고 그걸 저희는 1인 체제, 사적 공간에서 1인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공적 공간에서 이 1인 체제가 확대되는 거죠. 내 스타일대로 회사도 이제 유연근무제로 원하고 그다음에 처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제 원하는 이슈들을 계속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개인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배포를 했는데 보면은 처음 게시판에 대한 참여율이 2년 새에 급등했고요. 그 흥미로운 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에요. 그다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올해 나온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달에 SBS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다 만들어진 드라마가 역사 왜곡의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광고주 사이트를 가서 공격했습니다. 2회 만에 종영했죠. SBS 주가는 폭락했고요. 그런 그러니까 현상을 공적 공간에서 확대하는 1인 체제가 개인이 모여서 심화된 이런 자기네 뜻한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현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여론을 얻기 힘듭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그렇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적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 그러니까 주도할 키워드를 뭐 그걸로 보면 될까요? 네네. 일상적 통제감의 확대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리서치 전문 회사로서 어떤 그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리서치 회사니까 다양한 연구나 분석 같은 걸 할 텐데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잘 정리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분석해서 소비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이제 되고 네. 싶어하는 것이 저희한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리서치 조사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은 마크로밀 엠브레인 윤덕원 이사와 함께 내년도에 좀 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키워드가 주목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UCN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